조중동이 한국 경제를 보면서 제일 원하는 그림이 뭘까? 아마 디플레이션에 빠져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바라지 않을까?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던 증거를 만들고 싶어요.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황공. 항공이라고 하죠. 항공 땅만 팔아도 LA 전체를 산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하는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장기적인 디플레이션이니 경기가 둔화되니 이런 것들로 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안녕하세요.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오늘 경제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 옆에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우입니다. 네, 이정우 센터장님 나와 계시고요. 자, 오늘 어떤 주제 좀 다뤄볼까요? 최근에 많이 나오는 얘기 단어가 디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그 생각을 해보면 조중동이 한국 경제를 보면서 제일 원하는 그림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디플레이션에 빠져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뭐 이렇게 되고 하는 그림을 그래도 상당히 바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바란다기보다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어떤 증거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여튼 최근에 디플레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고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20년을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정말 얼마나 실체가 있는 이야기인지. 그런 것들을 일본의 사례하고 우리를 서로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단어가 나왔으니까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거를 한번 우리가 잠깐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인플레이션의 반대 개념으로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개념입니다. 이제 원래의 사전적인 개념은 그거였는데 최근에는 거기에다가 조금 많이 이제 붙는 게 됐죠. 어떤 게 붙냐면 경기가 상당히 오랜 시간, 장기간에 걸쳐서 안 좋은 침체 형태를 지속하면서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 상태를 디플레이션에 빠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빚이 가지고 있는 개념 자체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채를 냈는데 그 화폐가 가치가 계속해서 이게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이 내년도가 되면 120만 원이 되고 실질적인 가치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기업이나 이런 데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 전 세계에서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디플레이션이 들어갔고 우리나라의 지금하고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일본이 디플레이에 빠진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1985년도 9월 22일에 있었던 프라자 협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무역 적자에 시달리다가 보니까 여러 무역 협정이나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해봤는데 해결이 안 되다가 보니까 결국에 이게 일본도 부르고 그 다음에 독일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야, 이제 너희 통화를 절상을 해서 통화의 가치를 점점 더 올려 그런 걸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시작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프라자 협정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 프라자 협정이 체결됐을 당시에 대략 260엔이었거든요, 달러당. 그게 한 3년 정도 지나면 120엔으로 떨어지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자, 그럼 이때에 자기네 통화, 엔화의 절상을 거부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서 일본 정부에 굉장히 큰 오판이 나오는데요. 일본도 그러니까 엔화의 절상을 굉장히 원하는 형태였었죠. 그 증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제 프라자 협정이 있기 전에 일본이 자발적으로 엔화 가치를 10% 절상하겠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우리 입장이나 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통화를 그만큼 절상을 하게 되면 수출하거나 이런 그 상황이 어려워진다라는 거는 뻔한데도 일본이 그 당시에 자발적으로 손을 들고 나오는 형태가 됐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프라자 협정이 나고 그 다음 날 재무성에서 그 어떤 회의를 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는 일지를 보면 재무성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일본이 미국을 이겼다. 2차 세계대전 때 패배를 우리가 경제적으로 갚아줬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일본에 있는 관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의 통화 자체가 굉장히 강해지는 것이 미국을 이기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덤비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그 통쿡에 나온 부분들이 결국 이제 완전히 지금 보면 엎어지는 형태가 돼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일본이 왜 이렇게 프라자 협정 과정 속에서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만큼 통 크게 나오는 형태가 됐었느냐라고 한번 따져보면, 그 당시에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거든요. 그때 일본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경제 능력에 맞는 만큼 정치적 파워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정치적 파워를 보면, 자, 이 국방이나 이런 부분들 미국에 의존하는 부분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던 그런 이 굴욕감 이런 것들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형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얘기하는 것들을 모두 다 들어주는 형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정치적인 파워가 경제만큼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정치적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는 환을 절상을 시켜서 가야 된다. 이러다가 이제 한번 크게 얻어 터져버리는 그런 형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사실 그 나라의 경제력을 한편으로 좀 상징해 주기도 하고, 또 엔화가 준기축통화국으로서 이렇게 조금 확장이 되려면 그만큼 가치가 탄탄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좀 생각이 깔려 있었던 그렇죠. 거겠죠. 자, 이게 이제 뭐 정책 당국만의 오판으로서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 기업들도 똑같은 형태로서 이게 오판을 받아서 또 오판을 하는 형태가 됐죠. 현대 경영학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자금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기 자금만 갖고 하게 되면 그만큼 또 기업의 능력이라든가 또는 기업의 활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돼요. 거기다 어떤 일을 벌리냐면 외부에서부터 돈을 빌려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이런 쪽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대략 560조 정도의 돈을 외부에서 끌어들여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버블이 얼마나 컸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얘기하는 거에서 뭐 많이 얘기하는 게 황궁이라고 하죠. 한국 땅만 팔아도 뭐 LA 전체를 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랬죠. 자, 그러면서 일본의 버블은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의 그 이제 디플레이에 들어가는 원초였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버블이 만들어지고 버블이 터지고 하는 거는 어느 나라든지 다 있었던 경우입니다. 왜 일본만이 그렇게 돼서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됐느냐, 장기 침체로 갔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선은 상당히 대응이 늦고 그 다음에 적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가 있죠. 그러니까 정부 부채 이런 것들만 늘어나서 굉장히 재정이 안 좋아지고 이런 형태가 돼버리는 그게 됐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일본 사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 이해관계가 굉장히 얽히기 때문에요.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면 일본의 그 사이토리 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사진 이렇게 이제 보면 증권거래소에서 왜 육각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서로 이렇게 손들고 그러면 거래 붙여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이제 사이토리 증권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 거래가 전부 다 됐기 때문에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일본은 아직까지도 그게 남아 있습니다. 왜 그게 남아 있느냐? 거기에 고용돼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계속해서 남아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전체 사회적으로 이런 그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냥 안 좋아도 연명할 수 있고 이렇게 가면서 돈은 굉장히 많이 들고 대신에 효과는 안 나오고 이런 형태로 계속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역시 이제 인구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다가 보니까 이제 소비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특히 또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소비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거를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때에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상품권을 나눠주는 그런 일까지 벌였습니다.
근데 그러고도 성공을 못했어요. 이래서 일본 같은 경우가 장기적인 불황에 들어가면서 디플레이션이 되는 형태가 됐다라고 봐요. 우리나라는 어떤가 하는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장기적인 디플레이션이니 경기가 둔화되니 이런 것들로 안 갈 수 있는 가능성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구조조정이 먼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외환위기가 났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카드채 났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났죠. 10년 사이에 3번의 위기가 난 겁니다. 가장 많이 그랬던 것이 뭐냐면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 이 부분들이 외부의 요구에 의해서든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든지 굉장히 세게 진행이 돼버린 형태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뭐 많은 그 실업을 양산하고 그 다음에 고용의 구조가 바뀌고 이런 그 악영향도 있었지만 기업의 구조 자체를 굉장히 건전하게 바꾸는 그 기능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운영을 어디에다 포커스를 뒀냐면 매출액을 늘리는 데다 뒀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익성이라고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일단은 아무튼 매출을 크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그렇죠. 굉장히 부실한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외환위기를 겪고 그 다음에 또 구조조정을 계속 겪으면서 그런 외경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어진 형태가 됐고요. 대신에 얼마나 수익성이 높은 형태로서 가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2000년도 같은 때에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 대략 25조 정도였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가 200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크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구조적으로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부분들은 세계적인 성장 구조 여기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라자 협정이 들어갈 때 일본만이 대상은 아니었거든요. 일본하고 독일이 대상이었는데 독일은 괜찮은데 왜 일본은 난리가 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본의 산업 구조는 제일 큰 게 전자잖아요. 전자라고 하는 것이 마침 그때에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서부터 90년대 초중반까지가 굉장한 변혁기였었어요. 그 이전에는 이제 그게 없었는데 생각해 보시면 그때에서부터 정보통신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는 때였거든요. 근데 일본의 전자기업들을 비롯해서 이런 데는 과거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가 됐었는데 그렇게 해서 생기는 틈을 누가 치고 들어왔냐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치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 전에 80년대까지 경쟁력이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80년대 초중반에 미국 경제 전체를 놓고 구조조정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미국이 앞으로 해야 될 산업 두 개를 정하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금융이고 또 하나가 하이테크 산업인데 그거의 가장 큰 부분이 IT인데 거기에 일본이 대응을 못하다가 보니까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형태가 된 거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어려워진 형태가 된 건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대응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죠. 예를 들어서 보면 자, 제일 초기의 핸드폰이 CDMA의 형태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코드 분할식으로 디지털 형식으로 할 거냐 아날로그 형태로 할 거냐 이런 것에서 디지털 형태로 제일 먼저 한 데가 한국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탄력성이 없고 탄력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기질 자체가 또 굉장히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이 이제 국민성이 얼마나 액티브하냐 하는 것들로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미국 놈들은 갖고 있는 돈을 맨날 다 쓰기 때문에 저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일본은 갖고 있는 걸 마지막 한 푼까지 다 저축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 경제에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미국처럼 계속해서 일정 부분의 소비가 이루어져서 계속 경제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어야 되고 특히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미국보다는 못하지만 일본보다는 훨씬 더 소비나 이런 성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하게 되면 한국이 오랜 시간 동안의 경기 침체를 통해서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경제는 어차피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 발전 궤도를 어느 정도 더 그해서 성숙이 되면 될수록 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속해서 높은 성장을 갖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결국 이제 저성장의 형태로서 들어가는 건데 세계적으로 볼 때 저성장의 모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본처럼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어느 날 갑자기 퍽 터져가지고 난리가 나버리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유럽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내려가는 형태입니다. 한국은 어떤 형태가 되냐? 유럽처럼 천천히 내려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뭐 디플레이션에 빠지고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일본식 장기 침체로 빠져들 가능성은 여러 면에서 이제 좀 뭐 낮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인구 구조가 지금 일본을 능가하는 속도로 빠르게 고령화되고 생산 가능 인구가 또 줄어들고 있어서 이것이 이른바 이제 이 저성장을 고착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부를 수 있는 우리 사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들은 계속 경계하고 이 산업 전체에 좀 활력을 끌어올리려는 그런 노력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일본식 디플레로 빠져들 수 있나? 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결론은 뭐 경계는 해야 되지만 한국이 지금 그런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또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